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 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바닥을 가득 채운 비는 그녀의 아래에 있었다. 이봐 셜록. 홈즈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넌 저 중에서 누가 범인일 거라 생각해? 셜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앞에서 계속해서 화면이 바퀴어대는 영화를 바라볼 뿐이었다. 영화 속 남주인공은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양. 다른 등장인물들의 앞에서 거만하게 자신의 추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셜록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말은 전부 맞을 거다라는 식의 행동이 가장 크게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난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해. 홈즈의 말이 또다시 셜록의 귓속으로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셜록은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귀찮았다. 자신이 왜 이런 칙칙한 사내자식과 함께 영화를 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여자의 알리바이에는 문제가 있어. 1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저 여자는 숨겨뒀던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움직였을 거야.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20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어. 20분이면 사람을 죽이고도 충분히 남는 시간이지. 셜록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홈즈가 대개 이런 영화에선 아닐 것 같은 사람이 범인이기 마련이니까 하는 진부한 생각의 소유자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셜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여자의 자가용이란 건 영화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게 나타나다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군. 아니 셜록. 충분히 가능성 있어. 요즘은 여자들도 운전하는 시대니까. 셜록은 자신의 옆에 놓여있는 팝콘으로 손을 가져다 대었다. 면허를 집어 입안으로 털어넣곤 홈즈에게 건네며 말했다. 미안한데 네 추리는 틀렸어 홈즈. 그럼 누가 범인일 거라 생각하지? 안경을 쓴 남자가 범인이야. 홈즈가 셜록에게서 받은 팝콘을 입안 가득 털어넣으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허겁지겁 입안에 음식물을 삼키곤 콜라를 길게 빨아들이며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봤기 때문이지. 그러자 홈즈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었다. 손에 들려있는 콜라만을 계속해서 마셔대는 홈즈의 모습을 보자 셜록은 작게 웃음이 나왔다. 홈즈가 물고 있는 빨대에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그가 들고 있는 콜라병 안에는 얼음만이 남아버린 것 같았다. 홈즈가 물고 있던 빨대를 놓으며 말했다. 김이 새는군. 홈즈는 다 먹어버린 팝콘과 콜라의 빈 곽을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미없어져 버렸어 라며 불평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셜록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홈즈. 왜, 셜록.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극장에 왔는지 잊은 건 아니지? 당연하지. 새벽살인마의 범인이 누군지 맞추러 온 거잖아. 새벽살인마는 지금 홈즈와 셜록이 보고 있는 영화의 제목이었다. 며칠 전 셜록이 여자친구와 함께 봤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다. 셜록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아니야. 홈즈. 내 말 잘 들어. 우리는 지금 의뢰를 받고 목표를 죽이기 위해 이곳에 왔어. 불이 전부 꺼진 극장만큼 사람을 죽이기 쉬운 장소는 없으니까. 그렇군. 그런데 셜록, 이번 계획에 나는 없는 거 아니었어? 나는 단지 영화를 보러 왔을 뿐이야. 그래. 너는 이번 계획에 동참하지 않아. 사실은 동료가 중요한 일을 앞둔 상태인데 네 녀석이 너무 태평해서 트집을 잡아본 것 뿐이야. 그렇군. 셜록은 손에 들려있는 새벽살인마 외 영화 포스터를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타깃은 두 번째 앞에 칸에 앉아 있었다. 가장 통로 쪽이라서 화장실을 가는 척 나가면서 그를 죽이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다. 셜록은 동그랗게 구겨져 있던 포스터를 펼쳤다. 포스터의 안에서 미리 준비해뒀던 바늘이 나왔다. 끝 부분에 청산가리를 잔뜩 묻혀둔 바늘이었다. 타깃의 옆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찌르고 나는 화장실로 향해 바늘을 변기에 흘려보낸다. 그리곤 다시 극장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모든 게 완벽했다. 설령 누군가 그걸 알아챌 일은 없었다. 타깃이 고통에 신음한다 하더라도 영화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걸 묻어줄 것이 틀림없었다.
셜록은 이미 한번 이 영화를 봐서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는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이라서 한동안은 시끄러운 악기 소리가 끊임없이 울릴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면 자신과 홈즈도 그 사이에 섞여 나간다. 결국 극장 직원이 타깃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둘은 이미 극장의 밖에서 택시를 잡고 있겠지. 피해자를 누가 죽였는지, 무엇으로 죽였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애당초 홈즈는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즈가 이번 일에 따라온 이유는 오로지 새벽살인마를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뿐이었다. 혹시 그러다 자신이 임무에 실패하여 같이 있던 홈즈까지 덩달아 붙잡히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말해도 그럼 나는 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뭐 나는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셜록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슬슬 계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화의 장면이 미리 생각해둔 장면으로 흐르고 있었다. 영화는 앞으로 10분 이상 동안은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타깃이 죽는 데에는 2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지. 슬슬 움직여야겠어. 권투를 빌지. 여차하면 나는 널 가차 없이 버릴 거야. 기대도 안 했어. 셜록은 바늘을 빼낸 후 영화의 포스터를 홈즈에게 건넸다. 바늘의 감각은 나쁘지 않았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타깃의 목덜미에 바늘을 꽂는 일이다. 아무리 주변이 어둡다지만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언제나 예외는 따르는 법이다. 게다가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일만 벌어지면 실수를 하곤 했다. 긴장해서 따위가 아니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셜록은 스스로를 변호해 왔었다. 셜록은 슬슬 자리에서 일어났다. 홈즈가 자신의 손목으로 파이팅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셜록은 작게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셜록과 홈즈가 앉아있던 자리는 N열. 의뢰인이 보낸 문자에 의하면 타깃은 L열에 앉아 있었다. 두 칸 아래의 좌석이었다. 셜록은 바늘을 쥐고 있는 손을 고쳐 잡았다. 이제 곧 L열의 끄트머리에 다다른다. 타깃에게 다다른다는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타깃은 끄트머리 자리에 좋은 점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통로 쪽 방향에 머리를 내밀곤 자신의 손으로 그 머리를 받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셜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세였다. 그 자세라면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타깃의 목덜미에 바늘을 꽂아 넣을 수 있었다. 타깃과의 거리가 고작 두세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셜록의 손바닥은 벌써 흐르는 땀으로 인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이건 간단한 일이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어느새 타깃의 머리통 앞까지 와 있었다. 더는 다른 생각을 떠올릴 여유가 없었다. 지금까지 이 바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다. 이렇게 자신의 목덜미를 대주는 상대를 죽이는 건 상당히 여유롭고 쉬운 일이었다. 셜록의 손이 어둠 속에서 타깃의 목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타깃은 목덜미에 느껴지는 따가움의 작은 소리를 내뱉었지만 그 이상의 신음은 뱉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표정을 찡그리고 있었지만 목이 막히는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타깃의 얼굴에 핏줄이 가득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몸부림쳤다. 혹시 옆자리 사람이 알아챈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타깃의 옆자리는 너무도 곤히 졸고 있었다. 그렇다면 방금 작게 들렸던 신음소리도 못 들었음이 분명했다. 어떻게 이리 시끄러운 영화를 보면서 졸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화장실을 목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너무도 빨리 들어오면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해도 의심받는 건 마찬가지였다. 사실 관객들 모두 영화에 집중하느라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가 언제 들어왔다는 시시하고도 사소한 건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아니, 그게 당연했다. 하지만 셜록은 그런 사소한 점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홈즈는 항상 그런 성격의 셜록을 답답해했었다. 셜록은 다시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극장의 문을 열자 익숙한 어둠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셜록은 자연스럽게 아까 앉았던 자리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올라가는 와중 죽어있는 타깃의 모습을 살폈다. 다행히도 자고 있던 옆 사람의 무릎으로 꼬꾸라지거나 땅바닥에 쓰러지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본다면 모두들 그저 자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게 뻔했다.
그 누구도 이 남자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셜록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아 홈즈가 얼른 묻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태도를 취하며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똥 묻은 바늘 하나로 권총쟁이를 이기는 기사잖아. 셜록, 넌 이제 기사가 아니야. 셜록이지. 뭐, 지금은 그렇지만. 다행히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다. 영화 속 주인공이 범인을 밝혀낸 것이다. 셜록의 기억대로라면 이제 영화는 5분 이내로 끝이 난다. 더 이상 이런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작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 어서 택시를 잡곤 은행으로 향해 의뢰인에게서 받은 돈의 냄새를 맡을 일만 남았다. 이봐 홈즈, 의뢰인에게 문자라도 하는 게 어때? 당신이 죽이고 싶어 했던 남자는 지금 극장에서 세상 모르게 죽어 있을 거라고. 어서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라고 말이야. 그 순간이었다. 셜록의 콜라를 손에 쥐며 따라대던 홈즈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갔다. 셜록은 자신이 지금 말을 잘못했나 싶었다. 서둘러 빨대를 떼어낸 홈즈의 입이 열렸다. 이봐 셜록, 지금 뭐라고 했지?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라고 했지. 아니, 그 전에 말이야. 당신이 죽이고 싶어 했던 남자는 지금 극장에서 세상 모르게 죽어 있을 거라고 했어. 왜 뭐가 잘못됐나? 홈즈의 표정이 굳었다. 그에 따라 셜록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다. 홈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홈즈는 말없이 주머니에 넣어뒀던 휴대폰을 꺼내어 화면을 열었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극장 안에 홈즈의 휴대전화 불빛이 가득 비췄다. 극장 안에선 휴대전화를 꺼놓는 게 예의야. 셜록이 딴지를 걸었지만 홈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소리였다. 홈즈는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조작하더니 셜록의 눈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셜록은 자신의 눈앞에 들이밀어진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극장 I열 가장자리에 붉은색으로 염색한 여자가 앉아있을 겁니다. 의뢰인이 타깃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줬던 내용임이 분명했다. 셜록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갔다. 여자라고? 붉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여자. 셜록의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이었다. 홈즈 또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영화가 끝이 났다. 극장 안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가장 뒤쪽에 앉아있던 셜록과 홈즈는 말없이 사람들이 나가는 걸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들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칸에서 여자가 일어나는 게 둘의 눈에 들어왔다. 붉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여자였다. 타깃은 저 여자였음이 분명했다. 미치겠군. 셜록이 작게 말했다. 그러자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셜록의 말을 정정했다. 아니, 이럴 때는 정말 미치겠군이 맞는 표현이야 셜록. 일단 의뢰인에게 전해야겠지. 뭐라고? 당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아이를 엘로 착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홈즈는 자신의 통화 목록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셜록은 입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숨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역시 이번에도 하늘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는 자신의 징크스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극장 안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었다. 아직 영화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나간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몇몇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극장 안에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홈즈와 셜록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가 의자에서 쓰러져 버린 타깃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그건 타깃이 아니었다. 셜록의 실수로 죽어버린 무고한 누군가였다. 아마도 사람들이 나가면서 시체를 친 것이 원인이 되어 쓰러진 모양이었다. 셜록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홈즈는 드디어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는지 자신의 귀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었다. 따르르르 하는 소리가 극장 안에 울려 퍼진 건 그 순간이었다. 셜록과 홈즈는 또다시 자연스레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시선을 옮겼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은 셜록과 홈즈는 또다시 얼굴이 굳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입이 벌어져서 벌레가 들어올 지경이었다. 소리의 근원지는 그 무고한 시민의 시체가 떨어뜨린 휴대폰이었다. 아니, 그는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아니었다.
셜록의 머리에서 무고한 시민으로 판단되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의뢰인으로 탈바꿈했다. 그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는 전화가 왔다는 표시를 띠고 있었고 자세히는 아니었지만 시력이 좋은 홈즈와 셜록은 발신자의 이름이 셜록 홈스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봐 홈즈, 이건 정말 미치겠군이 아니라 완전 미치겠군이 맞는 표현일 거야. 기막힌 우연이야.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셜록은 말없이 주변을 살폈다. 쓰러진 의뢰인의 시체를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이 옆으로 옮겨졌다. 그러더니 이내 표정을 구기고 긴 한숨을 내뱉으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지? 라는 말을 내뱉었다. 홈즈는 단박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며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다. 셜록은 손가락으로 시체의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아까 의뢰인을 죽이러 갔을 때만 해도 저 여자가 그저 자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 그게 무슨 문제지? 아무리 시끄러운 영화라도 자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야. 그게 아니야 홈즈. 그 아래를 봐. 홈즈는 셜록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 여자가 앉아있던 의자의 아래를 바라보더니 홈즈 또한 기나긴 한숨을 내뱉으며 표정을 찌푸렸다. 귀군. 그래 귀야. 여자의 아래에는 귀가 가득했다.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귀의 양으로 보건대 여자는 이미 죽은 듯 싶었다. 셜록은 그제야 아까 여자에게서 느꼈던 위화감을 알아챘다며 작게 신음했다. 이봐 셜록. 이건 완전 미치겠군이 맞는 표현이 아니야. 더 큰 표현은 없을까? 정말 기막힌 우연이야 홈즈.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아직까지 울려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멎었다. 두 번째 이야기. 직업병. 직업병이란 그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동시에 얻게 되는 병이다. 종류는 고통과 습관이 있는데 고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를 쓰는 일은 허리 통증이 동반되고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은 손목 통증. 장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는 직업이면 눈이 아픈 것. 이것이 일반적인 고통이다. 그리고 장기간 그 일을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는 습관이다.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나는 정신과 의사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불면증 때문에 찾아오거나 망상장애가 심해져 찾아온다. 아, 불면증이시군요. 언제부터 불면증이 생기셨죠? 고통 치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거의 끝난다. 보통 정신병은 환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원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집에 와 샤워를 하고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잡는다. 어제 써놓은 메모 하나가 눈에 띈다. 살 빼이 돼지야 무겁다. 피식한다. 34평 혼자 사는 넓은 오피스텔이 오늘따라 작게 느껴진다. 나 또한 직업병이 있다. 사람을 하루 종일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항상 얽매여 집에서조차 포스트잇으로 나와 대화를 한다. 보통은 그냥 메모 수준이었지만 요즘은 붙은 메모와 대화가 가능해졌다. 요즘은 정말 다른 이와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정신과 의사라고 정신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먹다 남은 와인과 호일에 쌓여있는 치즈를 꺼낸다. 치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다가 문득 중얼거린다. 오늘따라 잘 썰렸네. 능숙해졌다. 매일 하는 일이라 뭔가가 내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냉장고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메모 중 가장 위에 있는 메모가 눈에 띈다. 맨 위에 붙여있는 거 보니 아마 어제 썼을 것이다. 오래 두면 상한다. 얼른 꺼내 먹어라.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니 두꺼운 안심이 검은 봉투 안에 담겨있다. 분명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부모님께서 오셔서 두고 간 것일 것이다.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가져다 주시는 거지? 내일 말씀드려야겠네. 오후 11시 44분. 6시로 모닝콜을 정확히 맞춰놓고 잠이 든다. 아, 군대도 아닌데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다. 요즘 따라 일어나는 게 힘들고 온몸이 뻐근하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눈이 푹 죽어 있다. 마치 헬스를 하고 잔 다음날 느낌이다. 거울 앞에 메모에 눈이 간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어. 내가 언제 썼지? 아침은 간단히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한다. 생각해보니 나는 소파 말고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한 적이 없다. 그럼 누가 쓴 거지? 근데 어떻게 글씨체가 같을 수 있지?
정신과 의사인 내 머릿속에 한 가지가 각인된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집중이 안 된다. 내가 몽유병이라니. 항상 앓은 환자들의 결말이 안 좋았던 몽유병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을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멍해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오늘따라 허기가 돈다. 마트에 들러 스테이크용 안심을 찾다가 생각이 들었다. 맞다, 어제 냉장고에 부모님께서 놓고 가신 안심이 있었지.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와 안심을 굽고 있다. 허브솔트를 뿌려서 그런지 향긋한 향이 코를 자극하고 오늘따라 육즙이 기가 막힌다. 이걸로 안 되겠다 하고 조각을 더 잘라 팬 위에 올려놓는다. 오늘따라 칼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남은 고기를 다시 봉지 안에다 집어넣는다. 봉지에 붙어 있었던 메모가 떨어진다. 최고급 안심이다. 이거 돈으로 치면 200g에 20만원은 할걸. 다음날 그 다음 날이 될수록 지치고 또 지쳐갔다. 빨리 이 몽유병을 고쳐야 한다. 또 아침이다. 이를 닦기 위해 솔을 집어드니 솔에 붙여있던 메모지 한 장이 떨어진다. 이걸로 닦아야 깨끗하게 닦임. 내가 잠든 동안 대체 나는 뭘 하길래 이렇게 힘든 건지 견디다 못한 나는 잠옷에 CCTV를 부착했다. 다음날 역시 더욱더 피곤한 상태에서 모닝콜 소리에 잠이 깼다. 갈증을 달래기 위해 냉장고문에 손을 갖다 대니 새로운 메모가 있다. 오늘은 새벽에 큰 놈을 잡았다. 맛있게 먹어. 어머니께서 새벽에 다녀가신 게 분명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 벽걸이 TV 대신 CCTV에 눈을 갖다 댔다. CCTV를 본 내 얼굴은 표정 하나 입꼬리 하나 변하지 않는다. 포커페이스는 의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습관이었다. 생각해보니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잊은 것이 있다. 내 부모님은 3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갑자기 허기가 진다. 나는 입맛을 다시며 냉장고에서 안심을 꺼내 칼로 자른다. 칼질을 능숙하게 하는 나를 보고 이번엔 놀라지 않는다. 단지 입꼬리가 점점 올라간다. 역시 직업병이었네. 중얼거리며 프라이팬에 덩어리를 하나 올린다. 세 번째 이야기, 전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들어봤자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니까. 죽어 나자빠지는 인형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간다. 수북이 쌓인 인형들 사이사이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나의 일족들이 보인다. 살아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라. 난 속으로 외치며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인다. 하나라도 더 죽인다. 일족을 살리려면 더 죽이고 또 죽여야 한다.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나만 죽는 것도 아니다. 나의 모든 일족이 죽는다. 선택의 여지는 애초부터 남아있지 않았다. 얼마나 싸웠을까? 얼마나 죽였을까? 얼마나 죽었을까? 전투는 끝났다. 승리다. 이번 전투는 나의 일족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전투로 우리 일족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다음 전투는 생각보다 수월하겠지.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대립의 한 방면으로 존재한다. 누구나 자신 또는 일족의 삶이나 유익을 위하여 싸우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다. 여러 전쟁과 같이 말이다. 지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지키는 자가 물러설 곳은 없다. 빼앗기면 그걸로 끝이다. 밀려오는 해일과도 같이 몰려오는 빼앗으려는 자. 그들에게 진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날아드는 기왕 때처럼 모든 것을 갉아먹고 그들 자신마저 갉아 삼켜지리라. 빼앗으려는 자 또한 마찬가지다. 이 전쟁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곳에서 벗어나봤자 살 수도 없다.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 전쟁에서 도망칠 수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빼앗지 않으면 남는 것은 일족의 멸망뿐이다. 휴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해 가듯 멸망의 일족을 집어삼키리라. 이것은 전쟁.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싸움이다. 피로 피를 씻고 적의 고기로 줄인 배를 채우는 전쟁이다. 난 그런 전쟁 한복판에서 일족의 삶을 갈구하기 위해 싸워나가고 있었다. 형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지난 전투에서 내게 목숨을 구원받고 살갑게도 형님이라 날 부르던 녀석이 다가왔다. 퇴활하기 짝이 없는 녀석. 아직도 피내음이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지만 녀석은 늘 그랬듯 편한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던 거니까. 난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그런 날 보며 다시 말했다. 아무튼 너무 생각 말고 들어오시오. 벌써 다음 전투가 있다는 소문이 드니까 쉬어야 하지 않겠소. 다음 전투. 그래. 다음 전투. 난 아직도 전쟁 중이니까. 우리 일족은 아직도 전쟁 중이니까. 다음 전투에는 얼마나 죽게 될까? 손에서 시큰한 느낌이 들면서 상대의 얼굴이 부서져 나간다. 끈적한 느낌이 손과 팔, 그리고 얼굴에 확 튀지만 신경 쓸 여유는 없다. 다음 상대가 내 목을 노리고 있다. 난 내 목을 향해 날아오는 상대의 비수를 고개 숙여 간신히 피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이마를 타고 몸을 저릿하게 만들지만 역시 신경 쓸 여유는 없다.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그 통증이 날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니까. 상대는 내게 미쳐 그 공격을 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 몸의 균형을 잃었다. 물론 오랫동안 잃은 것은 아니다. 아주 잠깐 미세하게 잃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다. 그 미세함의 차이가 상대의 목과 자신의 목을 가르는 것이다. 난 고개를 숙인 채로 손을 내질렀다. 내가 손을 내지른 곳은 상대의 심장이 자리 잡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었다. 내지른 손에서 다시금 끈적한 느낌이 터져나온다. 요동치던 몸이 축 늘어진다. 난 쓰러져가는 상대를 보지 않았다. 내 눈은 또 다른 상대를 노릴 뿐이다. 일족은 용감히 싸우고 있었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동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운다. 아니, 오히려 그 쓰러져가는 자신의 동료 때문에 더욱 싸우고 있다. 생존을 위한 싸움. 죽기 싫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살고 싶으니까. 전쟁은 쓸데없는 상념을 지워주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본능적인 것에만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이성적인 생각은 쓰러진 전우에게 바치고 살아남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평화와 화해는 죽은 이에게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그 평화와 화해 속에서 녹아 없어질 테니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와 화해. 그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우리 일족이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최종 목표. 하지만 그 최종 목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안주하다가는 그냥 죽어 쓰러질 뿐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잊자. 다 잊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죽이는 것에 전념하자. 난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번 전투도 일족의 승리로 기울어가고 있다. 적의 전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이 내 눈에도 확실히 보인다. 이것으로 일족의 생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때였다. 여기서 물러서면 죽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적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건장해 보이는 적의 모습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래도 적의 정예인 듯 싶었다. 물러날 곳이 없다. 적의 함성은 사실이다. 적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 일족은 이 전쟁에서 적들의 영지를 거의 다 갉아먹었으니까. 이 땅은 이제 우리 일족의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전부 빼앗으리라. 우리 일족의 비명소리가 뒤청을 찢을 듯 퍼져나가며 사라진다. 비명을 지른 일족은 산산이 부서져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흩어지고 말았다. 적의 정예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였다. 건장한 덩치만큼이나 강한 힘으로 우리 일족을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확연히 기울던 전쟁의 기세를 적의 정예가 가져가고 만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일족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우리 일족의 장점인 머릿수로 적을 압박하고 있다. 적의 정예가 아무리 많다 한들 또 강하다 한들 밀려오는 우리 일족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역시 내 예상대로 적의 정예는 하나둘씩 차가운 대지에 몸을 눕히고 있었다. 남은 적의 정예 또한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은 눈치다. 난 몸을 날려 적의 정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적의 정예는 간신히 내 공격을 피하고는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느리기 짝이 없다. 지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토록 많은 나의 일족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난 가볍게 적의 공격을 피하고는 그 손을 잡아당겼다. 적은 아주 쉽게 앞으로 꼬꾸라졌다. 난 이를 악물고 적의 머리를 그대로 밟아내렸다.
둔탁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울리며 발밑에서 파르르 떨리는 적의 마지막 움직임이 느껴진다. 난 애써 그 마지막 흔적을 무시하며 다른 적에게 공격을 시도했다. 비명도 해랑도 모두 잊은 채로 일족이 쓰러진다. 적도 쓰러진다. 모두가 쓰러진다. 그것이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난 전쟁 한복판에 서 있었다. 주위는 조용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전쟁이 끝났다. 쓰러져간 동료와 적들의 유해가 사방에 널려있는 이 전쟁의 마지막 유적지에서 난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전투는 없다. 서로 싸우고 죽이는 비참한 다툼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평온한 느낌이 든다. 먼저 죽어간 그들이 느꼈던 그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죽음을 볼 필요가 없다. 아마도 일족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연회가 열렸을 것이다. 그들도 잘 알고 있다.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연회 뒤에 가려진 많은 죽음들을 우리의 일족뿐만이 아니라 적의 유해들마저 전부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전쟁의 유산이니까. 난 조용히 생각을 마치고는 일족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연애를 즐기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얼굴은 비추어야 할 테니까. 올해 전쟁의 영웅이라 대접받고 있으니 별 수 없는 일이지. 그런 생각을 하던 바로 그때였다.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주 격렬하게. 난 다급히 일족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세상이 흔들리고 일족은 우왕좌왕하며 당황에 빠져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이 끝나서 평화를 얻으려는 바로 이 순간에 이제 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감돌았던 평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혼돈과 일족의 죽음뿐이다. 일족이 서서히 넘어져 간다. 하나둘씩 쓰러져 간다. 그리고 쓰러진 일족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린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태세다. 이건 전쟁인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지옥 그 자체다. 형님. 녀석이다. 몸이 사정없이 일그러진 상태로 날 애처롭게 부르고 있다. 난 다급히 녀석에게 달려갔다. 녀석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형님. 이게 끝인가 봅니다. 이게. 녀석은 말을 채 잊지도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멍하니 뜬 눈은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는데 녀석은 이제 그 말을 차마 다 할 수 없다. 이제는 할 수 없다. 일족이 쓰러져 간다. 다 죽어 넘어진다. 세상이 뒤집힌다.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다 갈아엎어져 간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우리가 이겼는데 어째서? 차라리 전쟁이 없었더라면 더 편했을 것을. 적어도 그냥 죽어갔을 것을. 조용히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편안히 마지막을 누렸을 것을. 세상이 뒤집힌다.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그대로 모든 것이 멈추리라. 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무로 이 작은 미. 이 수업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교수는 쉬지 않고 떠들기만 하고 주위 친구라는 놈들은 아주 집중해서 그 쉴 틈 없는 강의를 듣고 있다. 좀 놀지 그래? 친구들. 난 그냥 교수의 강의를 한 귀로 흘려넘기며 볼펜을 매만졌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제발 끝내줘. 이제 지루해서 못 참겠다고. 난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책상에 쳐박았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군.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1포트 까먹지 말고 다음 시간에 늦지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만세. 드디어 끝이구나.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가. 난 속으로 환호를 지르며 책을 가방에 쑤셔박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던 친구 녀석이 희식 웃으며 말을 걸었다. 임마. 그렇겠냐? 다음 과제가 산더미야. 닥쳐. 지금 그딴 과제가 내 귀에 들어올 것 같냐? 미친놈. 친구는 피식 웃으며 내기 노트를 내밀었다. 아까 전에 수업을 들으면서 녀석이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써대던 바로 그 노트다. 난 녀석에게 물었다. 이게 뭐냐? 녀석은 다시 피식 웃고는 내게 말했다.
너 이번 강의 그냥 무시했잖냐. 이번에 과제하려면 그거 참고해야 할 거야. 그거 없으면 아마 머리 빠질걸. 넌 어쩌고? 난 천재라서 괜찮아. 내 걱정이나 하시지. 난 키득거리며 웃고는 녀석의 노트를 감사히 받아들었다. 고마운 자식. 덕분에 이번 학기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군. 난 받아들은 녀석의 노트를 한번 펴보았다. 녀석의 노트에는 빼곡한 글씨와 함께 교수가 지난번 강의에 나누어줬던 프린트를 오려낸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 종이에는 이상한 사진이 있었는데 마치 예전 어렸을 때 보던 영화에서나 보던 기묘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난 중얼거리듯 녀석에게 말했다. 이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였지? 녀석은 대단하다는 듯 놀라는 표정을 익살스럽게 지으며 어깨를 치고 말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알아. 이번 학기에 A 받을 준비는 되어 있나 보지. 난 핏이 굳고는 녀석의 노트를 다시금 살펴보았다. 가장 작은 미생물로 생세포에 기생하여 증식하는 여과성 병원체. DNA 또는 RNA 중 하나를 유전체로 가지며 감염세포 내에서만 증식하는 감염성 미소 구조체이다. 라틴어로 독을 의미하는데 일반 생물과는 구별한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소형의 이동성 요소가 독립하여 세포 외로 방출되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설등 여러 가지 학설이 머리가 아파오는 듯한 느낌이 벌써부터 밀려온다. 이 녀석은 이걸 언제 다 필기한 거지? 녀석은 질린 표정을 짓는 날 보며 웃더니 손가락으로 노트의 아랫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이번 과제에서 꼭 필요한 말이니까 기억해둬. 난 녀석이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이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에게 제일 아이러니한 점은 숙주가 없다면 번식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숙주를 죽이기 위한 독성을 내포하면서도 숙주가 죽으면 번식할 수 없다는 점. 자신이 죽기 위해서 번식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참으로 자연의 미스터리가 아닐 수가 없다. 재밌는 부분이긴 하네. 난 마음속으로 녀석의 말에 수긍하며 다시 교수가 나누어줬던 프린트의 일부분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왠지 모르게 그 바이러스의 모습이 슬프게 보였다. 멸망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바이러스의 모습.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사라져 버렸다. 아주 잠시 들은 생각일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매미. 아, 저놈의 매미들 시끄러워 죽겠다. 그렇지. 이번 여름도 어김없이 매미가 울어제낀다. 어쩌면 매미가 춥다고 울어. 봄이 미안해하여 따뜻한 여름을 데리고 온지도 모르겠다. 왜 나는 매미 소리 좋은데 뭔가 누굴 위해 울어주는 것 같잖아. 정희, 내가 그녀를 다시 만난 건 매미가 울어대는 작년 이맘때쯤이었다. 그녀는 나와 소꿉친구였다. 그 당시 내 기억으로 그녀가 나 졸졸 따라다녔었다. 그녀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치 매미처럼 내게 달라붙어 울곤 했었다. 그 당시는 친구 이상의 감정을 못 느꼈었고 매일 보는 얼굴이어서 매력을 못 느꼈었다. 좁아터진 시골에서 교등학교라고 해봤자 정원이 한 반도 채 되지 못했다. 졸업할 때쯤 나는 서울에 있는 K대학에 붙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붙지 못했다. 형편이 나아진 우리 집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 가는 날 그녀는 내 품에 안겼다. 다시 만나면 내게 매미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마지막 인사였다. 그리고 현재 나는 정희와 서울에 있는 S기업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 5년 만에 본 정희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몸매는 물론이고 성격도 좋아. 입사 한 달 만에 모든 사람이 인정한 회사 매력녀가 되어 있었다. 반면에 정희와 성격이 정반대였던 나는 정희가 유일한 회사 동료였다. 10년 지기 친구여서 그런지 정희는 날 많이 도와주었다. 점점 그녀가 좋아졌다. 하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자 정희의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처음엔 아무 느낌 없었지만 그때 느꼈다. 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지만 때는 늦었다. 정희는 이미 정모팀장과 약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가을이 다가올수록 매미 소리가 하나 둘 사라지듯이 정희는 내게 더욱 소홀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던 정희였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던 감정은 실망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정희야, 그 남자 버리고 나랑 결혼해 줄래?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너 미쳤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였다. 너 이런 거 좋아했잖아.
다시 만나면 매미처럼부터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너는 나만을 향해 오는 매미잖아. 라고 하며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친놈아. 자기 목소리만 내는 매미와 같이 그녀의 향기에 취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매미는 그녀인데 내가 매미가 된 것 같았다. 내일이 그녀의 결혼식이다. 그녀를 보내주기 위해 한 번 봤으면 해서 그녀를 만났다. 여전히 그녀는 아름다웠다. 아니 어느 때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등불을 등진 불나방과도 같았고 그녀의 모습은 화광반조 그 자체였다. 눈부셨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두 무릎은 차가운 땅에 닿아 있었고 그녀는 내 무릎 사이에 누워 있었다. 내 손은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뭐가 그렇게 슬픈지 우는 모습이었다. 그래 정이야 너는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이 제일 어울려. 아름다워. 정이야 내일부터는 진짜 가을이래. 우리에겐 가을은 없잖아. 우린 매미잖아. 그리고 나는 매미가 여름의 막바지에 힘껏 울듯 포효하며 찻길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마지막 두 마리 매미가 떠난 후 더 이상 매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5번째 이야기, 스케줄. 평상시 뭐 하나를 건드렸다 하면 얼마 못 가 망가뜨리는 별다른 재주가 있는 나는 새로 산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노트북을 망가뜨리고 당장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할 자금이 없기에 중고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수중에 있는 여윳돈으로는 그 흔한 스타크래프트 1도 돌아가지 않을 사양의 노트북밖에는 구입할 수 없었다. 이런 노트북을 사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을 텐데. PC방에서 노트북 찾는 데만 집중을 하며 그래도 쓸만한 노트북을 찾던 그때였다. 어라? 내가 6개월 전에 샀던 노트북과 비슷한 사양의 노트북을 스타크래프트 1 정도의 사양의 노트북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글이 있었다. 사기라는 생각은 이상하게 들지 않았다. 조회수 또한 방금 전에 올린 글이어서 내가 거의 최초로 발견한 글인 것 같았다. 이거야. 역시 열심히 찾아본 보람이 있군. 나는 쾌재를 부르며 그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노트북이 온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나는 노트북을 받자마자 생일 선물을 풀러보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뜯어보았다. 상태는 최고였다. 하지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재빨리 코드를 끼우고 노트북을 켜보았다. 10분 동안을 뒤적거렸는데 아무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이상한 점은 노트북을 켰을 때 바탕화면에 있는 스케줄표였다. 나는 스케줄표를 클릭하였다. 2013년 6월 27일. 길을 가다 한 여인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최대한 웃는 모습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2013년 7월 5일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싸움이 날 것입니다. 정의감이다 뭐다 해서 나서지 마시고 빨리 술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스케줄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고 무슨 예언 같은 글이 쫙 나와 있었다. 끝까지 내려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스케줄이 짜여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2013년 6월 26일인데 누구의 스케줄이었을까? 뭔가 느낌상 지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놔두기로 하고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출근 시간을 상당히 벗어난 때라서 지하철에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누군가가 등을 쿡쿡 찌르는 느낌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굉장히 허름한 차림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엄청난 악취가 풍길 것 같은 옷차림에다 인상까지 괴팍해 보이는 할머니가 나의 바로 뒤에 있었다. 그 할머니의 모습에 나는 저절로 인상이 구겨졌다. 이거 종로 3가 가는 거 맞아? 다짜고짜 그 할머니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때 갑자기 내 내리의 스케줄표에 써져 있던 글이 떠올랐다. 2013년 6월 27일. 길을 가다 한 여인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최대한 웃는 모습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할머니가 혹시나 그 여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어느샌가 구겨져 있던 나의 인상은 억지로 웃음을 띠고 있었다. 하하하. 어르신. 종로 3가는 여기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셔서 반대쪽으로 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가시는지는 아시겠어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내 옆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그 할머니는 나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등을 손가락으로 찔러댔다. 방금 내가 이 할머니와 대화를 할 때 그녀는 그 할머니를 벌레 보는 마냥 안 좋은 인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할머니가 자신의 옷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역겹다는 듯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쏘아 붙였다. 뭐예요? 이거 종로 3가 가는 거 맞아? 나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그녀에게 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그녀도 나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요 할머니. 방금 저 옆에 남자분한테 물어봤잖아요. 물어봐 놓고 나한테는 왜 또 물어보는데요? 몰라요. 아 진짜 짜증나게. 그녀는 할머니를 무시한 채 다시 앞을 보고 계속 투덜투덜대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런 그녀를 뒤에서 계속 쿡쿡 찔러댔다. 아 진짜 짜증나네. 그녀는 그런 할머니의 행동에 혼자 구시렁거릴 뿐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노란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오게 되자 나는 다시 한번 있는 가식 없는 가식을 다 떨면서 할머니께 반대쪽에서 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을 그때였다. 죽어. 이연아.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던 그녀의 등을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온 힘을 다해 손바닥으로 밀었다. 그녀는 그런 할머니의 행동에 앞으로 떠밀려 나갔고 서서히 들어오던 열차는 그녀를 짓뭉개며 플랫폼으로 들어와 정차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와 사람들은 할머니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저런 씹어 처먹으려니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으려나. 할머니는 그녀를 밀어버린 곳에 연신침을 뱉어대며 욕을 하고 있었다. 어제 내가 구입한 노트북의 스케줄표. 혹시나 아까 이 미친 노인네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스케줄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평소대로 행동했다면 지금 전철에 깔려 바닥에서 휘비린내를 풍겨대는 저 존재는 나였을 수도 있는 건가. 생각해보면 그 스케줄표에 굉장히 고마워야 하는 상황인데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온몸이 떨리는 공포감이 먼저 다가왔다. 어쨌든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난 스케줄표를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음 스케줄이 언제였지? 2013년 7월 5일.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싸움이 날 것입니다. 정의감이다 뭐다 해서 나서지 마시고 빨리 술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7월 5일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도 만약 스케줄표에서 가르쳐준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 일이 있은 후로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 드디어 스케줄표에 나와 있는 7월 5일 아침이 밝았다. 사고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잊혀갔지만 오늘 일어날지도 모르는 스케줄은 점점 또렷해져 왔다. 술을 먹는 상황에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저녁 시간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았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금요일이었기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자 역시 술을 먹자고 권하는 친구들이었다. 술을 먹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서 아예 그 술자리를 피해버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왠지 스케줄표대로 해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참석했다.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술을 안 먹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신경 쓰지 말고 놀아. 아, 재미없어. 그때였다. 쨍그랑. 이런 씨발 새끼가 선배가 선배로 안 보이냐.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3명은 자리에 일어나 인상을 쓰며 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를 흘리는 한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씨발 새끼들이 눈 안 깔아. 다 오늘 줄초상 나고 싶냐? 응? 싸움이다. 싸움이 났다. 미친 듯이 떨리는 온몸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었다.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아 씨발 새끼들이 공공장소에서 왜 지랄들이야. 야 말려야 하는 거 아냐? 싸움이나 말리고 사장님한테 오늘 안주라도 공짜로 얻어먹자. 역시 혈기왕성한 내 친구들은 싸움을 말리려는 것 같았다. 가지마. 뭐? 얼른 나가자. 뭐야? 임마 이런 거 말리는 거 제일 좋아하는 놈이. 오늘 진짜 몸 안 좋아. 우리끼리 해결하고 올게. 걱정 마. 얼른 나가자고 새끼들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술집 안에는 다투고 있는 녀석들과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워낙 크게 욕을 하며 싸우고 있어서
내 목소리가 녀석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알았어. 가자고.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으며 술집에서 나왔다. 술집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나를 친구들이 부축하여 주었다. 야, 너 오늘 왜 그래 진짜? 아 사장님한테 조금 미안하네. 다른 데로 2차나 갈까? 나는 너무 궁금했다. 저 자리에 내가 남아서 싸움을 말렸다면 어떻게 됐을지. 잠깐. 2차를 가더라도 경찰들 와서 수습되는 거 보고 가자. 그래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3대가 술집 앞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고 경찰들은 술집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들어간 지 1분이나 흘렀을까. 한 경찰이 시급한 얼굴 표정을 하고 올라오더니 경찰차에 있는 무전기를 틀었다. 여기 빨리 구급차 좀 빨리 보내줘요. 긴급 상황이에요. 빨리요. 다 죽게 생겼어요.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시발 사장님은 괜찮으신 거야?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 죽게 생겨? 이거나. 개새끼들아 다 죽고 싶어. 니들도 내가 만만해. 술집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누군가가 경찰들에게 잡혀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얼굴뿐만이 아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알아보긴 힘들었지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이런 미친 새끼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5명을 죽였어. 5명을. 알아. 시발 안다고. 걸리적거리는 씹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뭘 봐, 이 개새끼들아. 너도 죽고 싶어?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했다. 5명이라면 싸움을 하던 4명과 사장님이었을 것이다. 그곳에 있었다면 나 역시. 야 괜찮아. 뭐야. 야 이 새끼야 너 기절했었어. 그래서 부축해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거고. 무슨 병 걸린 거 아니냐? 평상시에는 펄펄 날던 놈이 왜 이래. 야 사장님은 죽었대. 그 새끼 보통 새끼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너 아니었으면 우리도 재수 없음 다 골로 갈 뻔했어.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 스케줄표는 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여 스케줄을 짜주는 것이다. 어떻게,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의 장난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이 스케줄표를 맹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는 스케줄표에 나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스케줄표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고 나에게 일어날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제는 스케줄이 없는 날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나는 스케줄표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위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스케줄표가 언제까지 나와 있는지 궁금해졌다. 여태까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나는 스케줄표를 열어 스케줄표를 아래로 쭉 내렸다. 근데 얼마 내려가지 않아 스케줄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다. 뭐야? 2015년 3월 7일. 친구와 가족들을 만나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은 2015년 1월 17일. 불안하게도 3월 7일부터는 스케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뭐지? 3월 7일에 내가 죽는다는 건가? 혼란스러웠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이렇게 불안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갑자기 굉장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이 노트북에 스케줄표에 새로운 3월 7일 이후의 스케줄을 적으면 되는 거야. 나는 스케줄표를 다시 열어 스케줄을 추가해 나가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13일 친했던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올 것이다. 단칼에 내치지 말고 술 한잔 권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런저런 나만의 상상을 통해서 말이다. 전에 있던 스케줄의 수정은 불가능했지만 내가 스케줄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았다. 정말 최고야. 최고라고. 나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워서 2021년까지의 스케줄을 미리 다 짜놓았다. 일단 여기까지만 짜놓고 2021년에 가서 또다시 스케줄을 만들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원래 적혀 있었던 스케줄표의 마지막인 3월 7일이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의 수명은 지금 2021년까지 늘려놓았으니까 스케줄표대로 행동만 한다면 아무 위험할 일이 없었다.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 신나게 놀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역시 나의 예상이 맞았다. 나는 죽지 않는다. 행복함에 사로잡힌 채 나는 잠이 들었다. 응? 누군가가 나의 방에 들어왔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존재는 나의 노트북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노트북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누구냐고 소리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았다. 그 존재는 나를 보고 한번 나지막하게 씩 웃음을 보이고서는 나의 노트북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숨이 점점 쉬어지지 않는다.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 여태까지 나는 저 녀석의 농간에 놀아놨던 건가? 저 녀석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원래 적혀있던 스케줄이 내 목숨의 끝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새롭게 적은 건 아무 의미 없던 거야? 제기랄.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다니. 야, 나 오늘 노트북 되게 싼 거 구입했어. 응, 진짜 완전 싸게 샀다니까. 야, 이거 롤도 돌아가고 최고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싸냐고? 이상한 점 없냐고? 응,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해. 스케줄표라고. 그런 게 있네. 뭐라고 적혀 있냐고. 2015년 3월 13일 친했던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올 것이다. 단칼에 내치지 말고 술 한잔 권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